미국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었다. 관세로 세계를 다시 지배하겠다는 그의 도박이 지금 단 한 나라 한국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미국의 미사일은 한국산 텅스텐 없이는 단 한 발도 완성되지 않았고 그들이 자랑하던 전투기 속에도 한국의 반도체가 박혀 있었다. 심지어 태평양을 누비는 미 해군의 함정들마저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를 받으며 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한국에게 4,500억 달러를 내놓으라 명령했다. 결과는 단 한마디였다. 아니요. 이제 세계는 묻기 시작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가? 저는 워싱턴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커피 향이 은은히 퍼졌지만 마음속은 복잡했다.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국무부 자문관 직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백악관의 핵심 회의에서는 이미 배제된 상태였다. 노트북을 열자 뉴스 속 자막이 눈에 들어왔다. 미국, 일본 5,500억 달러 투자 합의. 한국의 3,500억 달러 추가 요구.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생각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거래가 이루어진 거라고. 그러나 그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전화가 울렸다. 국무부 시절 함께 일했던 한국 담당 데스크 오피서의 목소리였다. 짐, 한국 반응 봤어? 아니, 왜? 거부했어? 공식적으로? 뭐라고? 한국 정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어. 이 투자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뉴스를 검색했다. 화면 속 한 경제 전문가가 방송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자막에는 단 한 문장이 선명히 떠 있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강탈입니다. 그 단어를 다시 읽었다. 강탈? 그 말은 단순히 분노가 아니라 논리였다. 전문가는 차분히 이어 말했다. 투자란 투자처를 선택하고 리스크를 분석하며 수익을 기대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처는 미국이 정하고 45일 안에 현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실패하면 책임은 우리에게, 성공해도 미국이 90%를 가져가죠. 저는 화면을 멈췄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곧 동료가 보내준 내부 문서를 열었다. 투자 조건. 금액 일본 5,500억 달러, 한국 3,500억 달러. 방식 현금 직접 투자, SPC 특수목적법인 설립. 투자처 결정권 미국. 납부 기한 45일 이내. 미납 시 관세 제북과. 수익 배분 원금 회수 전 5,050, 회수 후 미국 90%. 손실 책임 투자국 100%. 저는 계산기를 꺼냈다. 3,500억 달러, 한화로 약 486조 원.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200억 달러였다. 즉 84%. 거의 모든 보유 외환을 쏟아붓는 셈이었다. 그것도 45일 안에 현금으로. 그때 문득 의문이 들었다. 일본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검색해보니 일본의 외환 보유액은 1조 3천억 달러였다. 5,500억 달러를 내도 여유가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 하나,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상태였다.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다. 달러가 부족하면 언제든 미국에서 빌릴 수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는 없었다. 3,500억 달러를 내고 나면 남는 건 고작 700억 달러. 그 순간 저는 계산기 대신 기억을 꺼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한국은 급감한 외환 보유액을 버티지 못해 결국 미국의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다. 우리는 300억 달러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확신하고 있었다. 한국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정반대였다. 그 기억 때문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한국은 결국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이 왜 거부하는 거야? 관세 맞으면 타격이 심각할 텐데?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한국 입장에서는 이 투자를 받아들이면 오히려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대. 무슨 소리야? 486조 원을 현금으로 내면 외환 유동성이 완전히 마비된다는 거야. 게다가 통화 스와프도 없으니까 위기 상황에서 버틸 방법이 없다고.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국이 대안을 제시했어. 현금이 아니라 대출이나 보증 형태로 점진적인 투자 방식을 제안했대. 그리고 투자처 결정 과정에도 한국이 참여하겠다고 했어.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부가 아니었다. 그건 협박이 아니라 협상 제안이었다. 한국은 무조건적인 아니오를 외친 게 아니라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합리적이었다. 오히려 우리가 감정적이었다. 그러나 백악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기사가 떴다. 백악관, 한국의 제안 거부. 조건은 이미 정해졌다. 일본은 수용했다. 그날 오후 저는 따로 자료를 찾아봤다. 블룸버그 통신의 분석이 눈에 들어왔다. 한국 일본의 총 9천억 달러 대미 투자, 양국 내부 반발로 위기 조짐. 기사를 읽다 보니 흥미로운 구절이 있었다. 일본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민당 총재 후보 다카이치 사나에는 불평등한 조항이 있다면 명확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일본조차 불편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 동맹이지만 이번만큼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저는 미국 내 반응도 찾아봤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의 책임자 인터뷰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요구 금액의 10분의 1만 자국 산업과 노동자 지원에 써도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심지어 미국의 경제학자조차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다. 3,500억 달러, 한국 외환 보유액의 84%. 통화스와프 부재 위기 시 방어수단 없음. 미국 내 전문가조차 비판적 견해.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한국이 오판하고 있는가? 아니면 펜 끝이 멈췄다. 그 문장을 완성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만약 한국이 오판하고 있지 않다면 오판하고 있는 쪽은 우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이다. 그때 펜타곤의 한 동료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평택기지 전략 분석 비공개. 첨부 파일을 열자 낯선 지도 한 장이 나타났다. 한반도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거꾸로였다. 정확히는 평택을 중심으로 원을 그린 지도였다. 그 원은 주변 지역까지의 거리를 세밀하게 표시하고 있었다.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985km, 도쿄까지 1150km, 타이베이까지 1450km, 블라디보스토크까지 1100km.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1000km, 즉 평택에서 베이징이 사정거리 안에 있었다. 문서는 계속됐다. 2025년 1월 군산공군기지에 MQ-9 리퍼 무인정찰기 대대 창설, 작전 반경 1200km, 베이징, 산둥반도, 동중국해 전역 감시 가능. 저는 지도를 다시 확대했다. 군산을 중심으로 반경 1200km를 그리자 중국 해안 전역이 원 안에 들어왔다. 북해함대와 동해함대의 기지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결론은 명확했다. 평택은 중국 포위망의 중심이었다. 주한미군이 없다면 인도 태평양 전략은 성립하지 않았다. 저는 이메일을 보낸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거 진짜야? 당연하지. 내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야. 그런데 왜 군산에 무인정찰기 대대를 배치한 거야? 북한 감시용인가? 그는 웃으며 말했다. 북한을 감시하는데 1200km 반경이 필요하겠어? 북한은 남북 길이가 1000km도 안 되잖아. 우리는 중국을 보고 있는 거야. 산둥반도에 북해함대 기지가 있거든. 평택 바로 맞은편이지. 저는 다시 지도를 펼쳤다. 산둥반도에서 남하하는 중국 함대의 항로는 그대로 평택 앞바다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말을 덧붙였다. 짐 한 가지 더 있어.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얘기하잖아. 응, 불가능해. 절대로.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왜? 내가 물었다. 이 지도를 백악관에 보여줬거든. 그럼 트럼프 반응은?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평택기지 소유권 내가 가지면 안 되나? 그게 첫마디였어. 저는 한동안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철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었죠. 당연했습니다.
워싱턴 1000km 앞에 중국 기지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걸 가만히 두고 볼 나라가 있을까요?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창가에 앉아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쿠바에 소련의 미사일이 배치되었을 때 우리는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쿠바까지의 거리는 150km. 단 150km의 위협이 미국 전체를 뒤흔들었죠. 그렇다면 지금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베이징에서 평택까지 985km. 그곳에는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 CSIS의 보고서, 제목은 동아시아 동맹국의 전략적 가치 비교. 표지를 넘기자 흥미로운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지리적 가치는 높음, 기지 제공도 활발함, 그러나 대체 가능성 있음. 저는 그 밑줄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대체 가능성 일본은 가능. 그 옆에는 단 한 단어 한국은 불가능. 본문을 읽었습니다. 일본의 주요 기지는 필리핀, 괌, 대만으로 대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대체 불가능하다. 한국은 중국 본토와 가장 가깝고 산둥반도와 대한해협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숨을 고르듯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장에는 제1도련선 전략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열도에서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선. 그것이 중국이 설정한 첫 방어선이자 해양 진출의 경계선. 그런데 한반도를 보니 그 선 안쪽으로 비수처럼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존재하면 그 방어선에 커다란 구멍이 생깁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은 태평양으로 향하는 완전한 봉쇄선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패권의 균형을 뒤바꿀 만큼의 의미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은 협상 카드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결코 실행할 수 없는 카드였습니다. 철수는 곧 인도 태평양 전략의 붕괴를 의미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국 안보 전문가 조한범 박사의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요? 가겠다면 가라고 하면 됩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35위예요. 재래식 전력에서 이미 압도합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차분했지만 묵직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진짜 필요한 건 미군 병력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 자산입니다. 해구산,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28,500명의 주둔군 전원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저는 잠시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철수한다면? 그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땐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을 할 겁니다. 합법적으로요. NPT 10조에는 비상상황 시 3개월 전 통보로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는 계산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준비에 걸리는 시간 최소 6개월에서 1년. 한국이 핵무장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도 6개월에서 1년. 기술은 이미 다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지만 그 말의 무게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도 할 겁니다. 그리고 대만도 뒤따르겠죠. 그 순간 미국의 패권은 끝납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조용히 적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불가능.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35년 동안 착각하고 있었다.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고.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였다. 주한미군은 우리의 중국 포위망을 떠받치는 마지막 기둥이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에도 저는 자료 수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 때 어느 아침 제 이메일함에 눈길을 끄는 제목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미중 해군 경쟁 우리가 놓친 것. 해군전략연구소의 오래된 동료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해군전략연구소의 오랜 동료가 보낸 메일이었다.
제목은 짧고도 명확했다. 미중 해군 경쟁 우리가 놓친 것. 첨부 파일을 열자 첫 페이지에 큼지막한 숫자가 적혀 있었다. 미 해군 297척, 중국 해군 370척. 이미 알고 있던 수치였다. 중국이 함정 수량에서 우리를 앞섰다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기사로 보도되어 왔다. 그러나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몰랐던 진실과 마주했다. 해군 함정 운용의 기본 원칙. 한 척은 작전 중, 한 척은 훈련 및 휴식 중, 한 척은 수리 중. 즉, 세 척 중 한 척만이 실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297척 가운데 작전 가능한 함정은 고작 100척 남짓. 나머지 200척은 쉬거나 수리 중이었다. 저는 천천히 다음 문장을 읽었다. 문제는 수리다. 그 한 줄이 유난히 무겁게 다가왔다. 미국의 조선 산업은 이미 사실상 붕괴 상태였다.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0.1%. 군함만 간신히 만들고 있는 나라. 그것이 현실이었다. 매년 약 100척의 함정이 정비를 필요로 하지만 미국 내 조선소들은 감당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배들은 어디서 고쳐지고 있을까? 문서는 이렇게 답했다. 대한민국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28%, 중국 53%, 일본 17%, 유럽 2%, 미국 0.1%. 저는 한동안 그 숫자들을 바라봤다. 냉정한 진실이었다. 미국은 더 이상 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다. 군함조차 독자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 있었다. 현재 미 해군의 함정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정기 수리를 받고 있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미 세계 정상급 수준이었다. LNG선 시장 점유율 80%. 특히 쇠빙 LNG선은 오직 한국만이 건조할 수 있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모두 한국이 독자 설계하고 제작한 결과물이었다. 만약 한국이 미 해군 함정의 수리를 거부한다면 미 해군의 작전 가능한 함정 수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저는 그 문장에서 손이 멈췄다. 전화기를 들어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거 진짜야? 우리 함정들 한국에서 수리받는다는 게? 물론이지.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칠함대 함정들 상당수가 부산이나 거제에서 정기 정비를 받는다. 기술은 최고고 속도는 빠르고 가격도 합리적이야. 만약 한국이 거부하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야. 한국은 동맹국이잖아.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나지 않았다. 저는 그날 밤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국방부 조달청의 비공개 보고서. 아직 저를 신뢰하는 누군가가 내부 문서를 보내주었다. 제목은 미국 조선산업 재건 가능성 분석. 결론은 단호했다. 단기간 내 재건 불가능.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숙련 인력 부족, 조선소 인프라 노후화, 건조 비용 경쟁력 상실, 기술 격차 심화. 한국 조선소에서 LNG선을 건조하는데 약 2년이 걸린다. 미국에서 같은 선박을 만들면 최소 5년 이상, 비용은 2배였다. 결론은 명확했다. 미국 조선 산업의 재건에는 최소 10년 이상과 수천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히 현실적인 분석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가 한국의 기술력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저는 조한범 박사의 두 번째 영상을 찾아봤다. 그는 이번에도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해양 패권은 이대로라면 무너집니다. 중국은 배를 찍어내고 있지만 미국은 배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제안한 겁니다. 한국과 일본에게 배를 만들어 달라고. 그 순간 저는 멈춰 서 있었다. 세계 최강의 나라가 이제 아시아의 조선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것이 현실이었고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하지만 군함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었다.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였다. 그런데 그런 핵심 기술을 다른 나라에 맡길 수 있을까? 답은 명확했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머스크의 제안은 사실상 이런 의미였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한국의 조선 기술을 미국으로 이전하자. 저는 영상을 멈췄다. 한국이 그걸 해줄까?
화면에 멈춰선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도 울려 퍼졌다. 좋은 질문이었다. 며칠 뒤 저는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대형 조선사 임원과 비공식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국무부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 대화는 경계 속에서도 솔직했다. 우리는 백악관 근처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미국이 요구하는 조선 기술 이전,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죠? 그는 잠시 웃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건 우리가 지난 50년간 만들어온 결과물입니다.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밤낮 없이 연구해온 결실이에요. LNG선 하나에만 들어가는 특허가 수천 개입니다. 그걸 그냥 넘기라고요? 보상도 명확하지 않은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을 넘겨도 미국은 10년 안에 제대로 된 배를 못 만들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에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용접공 한 명을 키우는데 5년, 설계 엔지니어를 키우는데 10년이 걸립니다. 지금 미국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제가 보기엔 미국의 선택지는 둘 중 하나뿐입니다. 한국과 협력하거나 아니면 중국에게 지거나.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의 말을 되뇌었다. 한국과 협력하거나 중국에게 지거나. 그는 과장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너무나 솔직한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걸까? 노트북을 열자 새 보고서가 떠올랐다. 미 의회 조사국이 발행한 최신 문서였다. 제목은 중국 해군의 확장과 미국의 대응. 핵심 내용은 이랬다. 중국은 2030년까지 함정수를 450척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반면 미국은 현재 수준인 297척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유는 단 하나, 조선 능력의 격차였다. 중국은 연간 100척 이상을 건조할 수 있지만 미국은 고작 10척도 힘들었다. 보고서는 이렇게 경고했다. 만약 미중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소모전에서 불리하다. 손실된 함정을 보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손실된 함정을 보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 유난히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문득 떠올랐다. 태평양 전쟁 당시 우리가 일본을 이긴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전략도 전술도 아니었다. 산업력이었다. 우리는 항공모함을 공장처럼 찍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그럴 수 없었다.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중국은 배를 찍어내고 우리는 그럴 수 없었다. 결론은 명확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해군 경쟁을 지속하려면 한국의 조선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한국 없이는 미 해군 함정을 제대로 유지 보수할 수도 없고 새로운 함정을 건조할 수도 없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다. 한국은 우리의 해양 패권을 쥐고 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트럼프는 여전히 한국에게 3,500억 달러를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협박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였다. 우리가 한국을 협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한국이 우리를 협박할 수 있는 위치였다. 만약 한국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 미 해군 함정 수리 거부하겠습니다. 조선 기술 이전 불가능합니다.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 순간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 저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는 굴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며칠 후 저는 국방부의 비공개 세미나에 초대받았다. 주제는 동아시아 핵 확산 시나리오. 저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다. 더 이상 정책 결정의 중심은 아니었지만 아직은 초대장을 받을 자격이 남아 있었다. 발표자는 랜드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물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시나리오 1. 한국의 재래식 군비 증강. 한국은 이미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전력으로는 북한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재래식 방어는 가능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핵 위협입니다.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시나리오 2. 한국의 핵무장. 한국은 NPT 가입국입니다. 그렇지만 NPT 10조에는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의 최고 이익이 위태로운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3개월 전 통보로 합법적으로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비상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법적으로 NPT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는 이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결심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화면에는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한국은 이미 대부분의 기술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원자력 발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우라늄 농축 기술은 실험용 원자로 운영 경험을 통해 축적되어 왔습니다. 미사일 기술은 현무 시리즈로 검증되었고 사거리 800km급 탄도탄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한국이 핵무장을 결심한다면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하다는 추정이 제시되었습니다. 발표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주한미군 철수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장비 철수, 인원 이전, 기지 정리까지 고려하면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핵무장을 완료할 시간은 충분히 생깁니다. 회의실은 순간적으로 정적에 잠겼습니다. 세 번째 화면이 뜨자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시나리오 3. 도미노 효과.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일본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일본도 핵무장을 검토할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모두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일본만 비핵국으로 남을 수는 없습니다. 대만 역시 동일한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화되면 대만은 독자적 억지력을 추구할 것입니다. 화면에는 동아시아 지도에 핵 보유국이 표시되었습니다. 한국, 북한, 일본, 대만, 중국, 러시아가 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미국 패권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핵우산은 효력을 잃고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은 급격히 감소할 것입니다. 새로운 핵 보유국들은 독자적인 외교를 펼칠 것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저는 발표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 시나리오, 현실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자체였습니다. 그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로에 가깝습니다. 백악관도 국방부도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 스스로 목을 조르는 일입니다. 그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협상 카드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카드는 빈 카드였고 한국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시나리오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노트에 적은 시나리오는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1단계 트럼프의 철수 발표, 2단계 한국의 NPT 탈퇴 선언, 3단계 국제사회의 규탄, 그러나 법적 문제 없음, 4단계 한국의 핵무장 완료 6개월에서 1년, 5단계 일본의 핵무장 결정, 6단계 대만의 핵무장 추진, 7단계 미국 패권의 붕괴. 마지막으로 저는 결론을 적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CIA의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한국 핵무장 능력 평가. 보고서는 상세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한국은 이미 UAE, 폴란드, 체코 등의 원전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라늄 농축 관련 경험은 연구용 원자로 운영을 통해 축적되어 있어 대규모 농축시설 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였습니다. 미사일 기술 측면에서도 보고서는 한국의 역량을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현무 계열 미사일의 일부는 800km에서 1500km급 사거리를 보유하며 일부 탄두 중량은 2톤 수준으로 핵탄두 탑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잠재적 핵무기 보유량을 추정했습니다.
6개월 내 5발에서 10발, 1년 내 20발에서 30발, 5년 내 100발 이상 보유 가능하다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읽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천천히 다시 읽었다. 1년 내 20발에서 30발. 그 수치는 섬뜩했다. 북한의 현재 추정 보유량과 비슷한 규모였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은 그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결심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단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었다. 군사적 옵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한국은 동맹국이고 그 땅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다. 경제 제재는 있겠지만 그 효과 역시 제한적이라는 평가였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반도체와 조선업 같은 분야에서 미국은 이미 깊게 의존하고 있었다. 외교적 압박 역시 난관이다. 한국이 NPT를 합법적으로 탈퇴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보고서의 최종 권고는 단순 명료했다. 한국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방법은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동시에 한국이 요구하는 해구산 제공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다. 저는 책상을 정리하며 보고서를 덮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바로 핵무장 카드라는 점이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할 때마다 한국은 이렇게 침묵으로 응수할 수 있었다. 그러시겠다면 우리는 핵무장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협상을 끝낼 수 있다. 그 상황은 우리가 항복하는 순간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에게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뉴스와 여론조사 결과를 더 살펴보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독자적 핵무장에 찬성하겠느냐는 질문에 찬성 76%, 반대 18%, 모름 6%로 집계되어 있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비율이 68%에 달했다. 수치들은 명확했다. 국민 여론은 이미 그 방향으로 기울어 있었다. 저는 한국 전문가의 인터뷰 기사도 스크랩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인들은 더 이상 미국의 핵우산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가 그 신뢰를 갉아먹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버린다면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것입니다. 그게 핵무장을 의미한다면 한국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말들을 노트에 적었다. 그날 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트럼프는 한국을 협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한국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그들은 굳이 큰 소리칠 필요가 없었다. 숫자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NPT 10조의 시간표, 여론의 지지 비율, 그리고 한국의 산업적 위상 이 모든 것이 트럼프의 협박을 무력화시켰다.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은 이것이었다. 트럼프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 아니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듯 보인다는 것이다. 그 무렵 저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제목은 미국 국방산업에 숨겨진 취약점 핵심 광물 의존도 분석. 커피를 한 잔 따르며 페이지를 넘기자 첫 문단에서부터 등골이 오싹해졌다. 보고서는 미국의 미사일 생산에 필수적인 4가지 핵심 광물을 지목했다.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 안티모니. 이 4가지가 없다면 미사일 생산은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계속 읽었다. 텅스텐은 탄도탄의 관통력과 내열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비스무트는 추진체와 연소 효율을 극대화하는 핵심 소재였다. 인듐은 유도 시스템의 센서 제작에 요구되며 적외선 탐지기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었다. 안티모니는 고온과 극초음속 환경에서 외피의 내열 코팅에 필수적이었다. 다음 장을 넘기자 표가 나왔다. 미국의 핵심 광물 수입 의존도였다. 텅스텐의 45%가 한국산, 비스무트는 42.1%가 한국산, 인듐은 15.9%가 한국산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나는 그 숫자들을 천천히 되새겼다. 거의 절반이었다.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바라보며 숨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다. 보고서는 계속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사일 생산량을 4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현실은 계획과 달랐다. 가장 큰 문제는 원자재였다.
현재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양으로는 2배 증산조차 어렵다. 4배 증산은 불가능했다. 대안을 검토한 항목이 이어졌다. 첫째, 다른 국가에서 수입. 하지만 텅스텐과 비스무트 생산국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러시아, 볼리비아, 페루 등 몇몇 국가뿐이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중국은 이미 해당 광물의 수출을 전량 통제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제재 대상이었고 볼리비아와 페루는 생산량이 너무 적었다. 결론은 명확했다. 한국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생각에 잠겼다. 텅스텐 45%.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건 한국이 우리의 산업 기반, 나아가 안보의 동맥을 쥐고 있다는 뜻이었다. 저는 국방부 조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텅스텐 수급 상황이 어때? 그는 짧은 한숨과 함께 대답했다. 최악이야, 짐. 트럼프가 미사일 생산을 4배로 늘리라고 했는데 원자재가 없어. 한국에 추가 공급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했어. 거부했다고? 그래. 한국은 국내 수요 충당도 빠듯하다고 했어. 우리가 더 받으려면 가격을 올려야 한대. 최소 30% 인상. 저는 계산기를 꺼냈다. 생산 비용 30% 인상은 단순한 부담이 아니었다. 국방 예산 전체에 압박을 줄 수준이었다. 만약 한국이 정말 거부하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선택지는 없어. 중국한테 갈 수도 없고 러시아도 불가능해. 한국이 유일한 공급처야. 결국 한국이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텅스텐 45%.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이건 한국이 미국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뜻이다. 그때 더 충격적인 문서를 입수했다. 백악관 NSC 내부 메모였다. 익명의 발신자가 보낸 것이었다. 제목은 한국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시나리오. 메모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다. 만약 한국이 미국으로의 텅스텐과 비스무트 수출을 중단한다면 시나리오 A 완전 중단. 미사일 생산 즉시 중단. 생산 라인 가동 불가. 재고로 3개월 버틸 수 있으나 이후 생산 제로. 시나리오 B 50% 감축. 미사일 생산 절반 감소. 트럼프의 4배 증산 계획 폐기. 현 수준 유지도 불가. 시나리오 C 가격 30% 인상. 생산 비용 폭등. 국방 예산 압박. 타 무기체계 개발 예산 축소 불가피. 결론은 명확했다. 한국은 미국 국방 산업의 핵심을 쥐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과도한 압박을 가할 경우 한국이 이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권고 사항이 마지막에 적혀 있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접근 필요. 특히 3,500억 달러 투자 요구와 관련해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함.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었다.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함. 이건 백악관 NSC 문서였다. 대통령 보고용 문서였다. 그런데 그 결론이 한국을 존중하라는 것이었다. 그때 문득 떠올랐다. 트럼프가 이 문서를 과연 읽었을까? 며칠 뒤 저는 한국의 한 광물자원 전문가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서울의 자택에서 연결되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국의 텅스텐 생산 능력이 궁금합니다. 미국이 더 많은 양을 요청한다면 공급이 가능할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물론이죠. 한국의 텅스텐 생산량은 제한적입니다. 국내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어요. 미국에 더 공급하려면 2가지 방법뿐입니다. 첫째, 가격을 올린다. 그렇게 하면 추가 투자로 생산을 늘릴 수 있죠. 둘째, 장기 계약을 맺는다.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구매를 보장해주면 그때는 생산시설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그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관세를 올릴지, 언제 한국을 압박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거대한 투자를 하겠습니까?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정부도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텅스텐이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라는 걸 알고 있죠. 함부로 공급을 늘릴 이유가 없죠. 그 전문가의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다. 저는 그 대화를 녹음했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반복해서 들었다. 함부로 공급 확대할 이유가 없죠.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한국은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지를. 며칠 뒤 저는 미 육군 미사일 사령부의 브리핑에 참석했다. 주제는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었다. 발표자는 기술 담당 대령으로 새로운 미사일의 설계를 상세히 설명했다. 속도 마하 8 사거리 2000km. 중국의 AEAD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무기 체계입니다. 그는 자신있게 말하며 자료 화면을 넘겼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미사일 일기 제작에 필요한 소재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다. 텅스텐 합금 15톤, 비스무트 화합물 8톤, 인듐 센서 3000개, 안티모니 코팅제 5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연간 500발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저는 즉시 계산기를 두드렸다. 텅스텐만 연간 7500톤. 현재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양의 3배였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장성이 물었다. 그 많은 원자재를 어디서 조달합니까? 대령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현재 한국과 협상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 가격 인상과 장기 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다. 중국은요? 세계 최대 생산국 아닙니까? 대령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중국은 이미 전략물자 수출 통제법을 시행 중입니다. 우리에게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선택지는? 그는 짧게 대답했다. 한국입니다. 사실상 유일합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정적 속에서 현실은 이미 명백해 보였다.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대령에게 다가갔다.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한국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프로젝트가 중단됩니다. 차세대 미사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구형 무기로 중국과 경쟁해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건 패배를 의미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모든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그리고 노트 한 장을 꺼내 굵은 글씨로 적었다. 텅스텐 45%, 비스무트 42%, 인듐 16%, 안티모니 31%. 그 아래에 또박또박 덧붙였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 한국은 우리의 미사일 생산을 통제한다. 한국은 우리의 국방산업을 통제한다. 한국이 수출을 중단하면 3개월 안에 미사일 생산은 멈춘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는 패배한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다. 트럼프는 한국에게 3,5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우리가 한국에게 애원해야 할 상황이다. 제발 텅스텐을 팔아달라. 그런데 우리는 한국을 협박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저는 한동안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 웃음은 씁쓸했다. 그 순간 확신했다. 우리는 이미 협상 테이블에서 졌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승리했다.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이었다. 며칠 후 상무부 경제분석국으로부터 긴급 보고서를 전달받았다. 제목은 대한민국 관세 부과 시 미국 산업 영향 평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작성된 분석 문서였다. 보고서 요약은 간결했지만 그 충격은 거대했다.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제조업의 52%가 6개월 이내에 생산 차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보았다. 과반수였다. 즉 한국이 흔들리면 미국 산업 절반이 멈춘다는 뜻이었다. 미국 제조업의 과반수가 한국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보고서는 산업별로 세밀히 분석되어 있었다. 첫 번째 항목은 반도체 산업이었다.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가 미국 수입의 67%를 차지하고 있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미국의 모든 전자기기, 스마트폰, 컴퓨터, 서버, 데이터 센터 그 핵심에는 한국산 메모리가 들어있었다. 대체 가능성은 불가능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중국산은 기술 수준이 한참 낮았고 미국산은 생산량이 수요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음은 자동차 산업이었다. 한국산 자동차 부품이 미국 전체 수입의 34%를 차지했다. 특히 배터리, 디스플레이, 첨단 센서 분야에서 그 의존도가 높았다. GM, 포드, 스텔란티스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 모두가 한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다. 전기차 배터리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기업이 세계 배터리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미국 내 공장도 한국 기업이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 조선 산업에 대한 항목도 이어졌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미 해군 함정의 정비와 수리의 상당 부분이 한국 조선소에 의존하고 있었고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상업용 선박 역시 한국산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디스플레이 산업 부분을 읽으며 저는 다시 숨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다. OLED와 고급 LCD 패널 그중 80% 이상이 한국산이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모든 프리미엄 TV, 스마트폰, 노트북, 모니터가 한국산 패널을 사용하고 있었다. 보고서의 다음 장에는 시나리오 분석이 있었다. 시나리오 1. 한국의 25% 관세 부과. 한개월 차 한국 기업들이 즉각 가격 인상에 나선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 3개월 차 일부 한국 기업이 미국 수출을 축소하고 중국 및 유럽으로 수출선을 전환. 6개월 차 미국 제조업 전반의 부품 및 원자재 부족이 심화. 생산 차질이 본격화되고 1년 차에는 미국 제조업 경쟁력이 급락. 중국 기업들이 빈자리를 채우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 시나리오 2. 한국의 보복 조치.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동일한 25% 관세를 부과. 미국의 농산물, 에너지, 항공기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다. 한국이 텅스텐 등 핵심 광물의 수출을 통제할 경우 미국 국방산업은 마비에 가까운 타격을 받는다. 또한 한국이 미 해군 함정의 수리를 거부하면 해군의 작전 능력 자체가 약화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결론은 단 한 문장이었다. 한국과의 관세 전쟁은 미국에게 자해행위다. 피해는 양쪽에 생기겠지만 더 큰 타격은 미국이 입는다. 특히 국방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단기간에 대체가 불가능했다. 보고서는 명확히 적었다.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재고되어야 하며 협상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준다. 상무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보고서 백악관에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어요. 트럼프가 읽었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반응은 없었거든요. 그냥 한국이 결국 굴복할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52%라는 숫자를 보고도요? 트럼프는 숫자를 믿지 않아요. 자기 직감을 믿죠.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후 실제 사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오하이오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 전화를 걸었다. 공장장은 솔직하게 말했다. 우리 공장은 한국산 배터리셀을 씁니다.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수입하죠. 만약 25% 관세가 부과되면요. 가격이 25% 오릅니다.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적자로 전환될 겁니다. 대체 공급처는 없습니까? 없어요. 중국산은 품질이 떨어지고 미국산은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LG가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그럼 공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문 닫아야죠. 직원 350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이번에는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에 전화를 걸었다. 기술 책임자가 차분히 말했다. 우리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칩을 사용합니다.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죠. 대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마이크론이 유일한 미국 기업이지만 생산량이 전체 수요의 10%도 안 돼요.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오르면 우리 서버 가격도 올라갑니다.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가 오르고 그 피해는 전 세계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이제 모든 길은 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국 그 조용한 동맹국이 미국의 산업과 국방, 그리고 기술의 심장부를 쥐고 있었다. 미국 제조업의 과반수가 한국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보고서는 산업별로 세부적으로 분석되어 있었다. 반도체 분야는 특히 치명적이었다.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가 미국 수입의 67%를 차지하고 있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었고, 서버와 데이터 센터, 고성능 전자기기의 핵심은 전부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었다. 대체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중국산은 기술력이 떨어졌고 미국산은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했다. 자동차 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산 자동차 부품이 미국 수입의 34%를 차지했고 특히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첨단 센서에서의 의존도가 컸다.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한국산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전기차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세계 시장을 장악했고 미국 내 공장조차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 해군 함정의 정기 수리와 상업용 대형 선박의 건조에서 한국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디스플레이 분야도 한국이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프리미엄 패널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고 최고급 TV와 스마트폰, 모니터는 한국산 패널을 사용하고 있었다. 보고서의 시나리오 분석은 명확했다. 시나리오 1. 한국의 25% 관세 부과 시 한개월 한국 기업들이 즉각 가격을 인상하고 소비자 물가가 오른다. 3개월 일부 한국 기업은 미국 수출을 축소하고 수출선을 중국과 유럽으로 전환한다. 6개월 미국 제조업 전반에 부품과 원자재 부족이 심화되어 생산 차질이 본격화된다. 1년 미국 제조업 경쟁력이 급락하고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빠르게 점유한다. 시나리오 2. 한국의 보복 조치.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농산물, 에너지, 항공기 수출이 큰 타격을 받는다. 한국이 텅스텐 등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하면 미 국방산업은 마비될 위험이 있다. 또 한국이 미 해군 함정의 수리를 거부하면 해군의 작전 능력 자체가 약화된다. 보고서의 결론은 단순하고 냉혹했다. 한국과의 관세 전쟁은 미국에게 자해행위다. 피해는 양측에 발생하겠지만 특히 국방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의존도 때문에 단기간 내 대체가 불가능한 미국 쪽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었다. 보고서는 관세 부과 재고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권고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덮고 한숨을 쉬었다. 이 숫자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상무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이 보고서 백악관에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습니다. 트럼프가 읽었습니까? 담당자는 한숨을 쉬며 답했다.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국이 굴복할 것이라고 믿는 듯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저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도 수집했다. 오하이오의 자동차 부품 공장장과 통화했다. 우리 공장은 한국산 배터리 셀이 필요합니다. LG에서 수입하죠. 관세가 25%가 되면 우리는 가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체 공급처는 없고 문을 닫아야 할 겁니다. 직원 350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 기술 책임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고성능 메모리를 씁니다. 마이크론 같은 미국 기업은 전체 수요의 10%도 못 채웁니다. 관세가 붙으면 서버 가격이 오르고 클라우드 비용과 서비스 요금이 올라갑니다. 결국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뇌리에 박혔다. 한국 관세는 결국 중국산 제품으로의 도약을 허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제조업을 망가뜨리고 중국 기업들만 이익을 본다. 그날 밤 저는 인터뷰 기록을 정리하며 결론에 도달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 노동자들이다. 오하이오의 350명, 텍사스의 수백 명, 그리고 전국 수만 개 공장의 수십만 노동자들이다. 며칠 뒤 저는 민주당 상원의원과 비공식 면담을 했다. 그는 산업통상위원회 소속이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했습니다. 한국 관세 부과 시 러스트벨트가 초토화됩니다.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의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 주들은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긴 것도 그 주들 덕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표를 날리고 있습니다. 제가 물었다. 아무도 트럼프에게 말하지 않나요? 그는 씁쓸하게 말했다.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트럼프는 숫자를 믿지 않아요. 자기 직감을 따릅니다.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다. 제목은 대한국 정책의 전략적 오판과 그 결과였다. 보고서는 이렇게 요약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약한 동맹으로 오판하고 있다. 둘째, 한국은 우리의 군사경제 전략 모두에서 필수적이다. 셋째, 한국은 협상에서 강력한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넷째, 우리가 가진 카드는 공허하며 실제로는 우리가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보고서를 파일로 저장했다. 백악관에 보내도 읽히지 않을 것 같았다. 의회에 제출해도 권한이 없었다. 언론에 공개하기엔 아직 현직 신분이었다. 결국 저는 그 문서를 서랍에 넣었다. 언젠가 필요할 때 세상에 나오길 바라며. 그리고 다음 영상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